진실화해위원회에 이제 전화를 직접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작년 12월인가 뭐 해가지고 접수가 돼야지 이걸 이제 재판으로 할 수 있다. 제작 23년도에 전화를 그래 했어요. 그래도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27년생이고) 이동희라고 하고요. 아버님 성함은 이상복.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형제 복지원에 수용됐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어요? 저는 안 지가 2달밖에 안 됐고요. 그 큰 누님은 그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1년 뒤에 그 큰아버님한테 서류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누님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있다가 서류를 주면서 이거 아버지 돌아가신 서류다. 그래서 이제 작은 누님이 이때까지 간직하면서 2달 전에 저한테 뭐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니 아나 하면서 저 알지. 부산어른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산어른에서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전에 형제복지원에 계시다가 거기서 부산어른에 보내져서 돌아가셨다. 서류에는 이제 거기 들어간 지가 한 2달 정도. 2달 만에? 예, 2달 만에 이제 부산 어른으로 보내져서 부산 어른에서 한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죠. 사인이 써 있어요? 뇌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주로 이제 작은 누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아보셨는데 이제 다들 돌아가신 분들이 사인이 다 뇌졸중으로 많이 돌아가신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젊었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일단 믿음이 안 갔지만 무엇보다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전문가들에게 알아보니 형제복지원에서는 유독 뇌졸중으로 이제 사망했다라고 집계된 인원이 많았고 형제복지원이 자체적으로 그 집계를 내린 사망 통계를 봐도 실제로 뇌졸중이 전체 사망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뇌졸중이 형제복지원 안에서는 너무나 흔한 사인이었다. 그 점이 석연치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형제복지원 사망자들이 뇌졸중 탓에 목숨을 잃었다기보다는 어떤 석연치 않은 다른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 사인을 둔갑하는 방식으로 뇌졸중이라는 병명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이제 전화를 직접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작년 12월인가 뭐 해가지고 접수가 돼야지 이걸 이제 재판으로 할 수 있다. 아시는 분한테 이제 보내주니까 그분이 이제 변호사님한테 그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서류는 자기도 한 명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다. 근데 뭐 접수증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거기 다시
만들어지고 접수를 받으면 그 접수증을 받고 결국 이거는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거죠. 네. 전희석 씨는 상당 기간 동안 전석환이라는 가명으로 살아왔습니다. 원래 집 울산에서 살다가 이제 어머님 아버지가 본인 초등학생 무렵 때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작은 누나와 함께 좀 어렵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뭐 집 바깥을 떠돌거나 어떤 고아처럼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산으로 이사를 온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역에 내렸다가 그 길에서 형제복지원 단속원에게 붙잡혀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상당 기간을 이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갇혀 지냈을 뿐인데요. 그 미장 타이로 그 바르는 게 기술이 없으니까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갈 모래 이거 개 가지고 갖다 주는 거. 그 저기 세면 바르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하고 맨 그거 저 자갈모래 그 지고 물 질질 흐르는 거 그거 새벽부터 그거 지고 날라야 되니까 밥을 아침에 9시에 먹는가 한 8시에 먹는 그래 한 2시간 새빠지더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기상 시켜가지고 찬송가를 한 2시간 불러요. 찬송가. 찬송가를 2시간씩. 예, 새벽 4시에 기상시킵니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아주 저기보다 저 짓고 깜빵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있는 게. 전희석 씨는 그 형제복지원 수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누나에 의해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희석 씨가 살고 있던 집으로 지금 이 아이를 지금 수용하고 있다는 통보문이 보내졌는데 마침 가족들이 그 통보문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버려서 그 통보문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 인근에 살고 있던 이제 이웃에 의해서 그 통보문이 뒤늦게 가족들 손에 넘겨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누나들이 이제 형제복지원으로 찾아와서 이제 전 씨를 이제 데려가게 된 겁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도저히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의지 자체가 이제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그리웠던 가족들 그리고 고향마저도 등지고 훌쩍 아무도 없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타지를 떠도는 생활을 했습니다. 국수집에 뭐 봉급을 받으라고 국수 일해라고 그 매형이 해줬는데 사람이 그렇게 막 죽다시피 그 두들겨 맞고 나오는데 일할 마음도 없어요. 그 큰 누나가 포항에 살았는데 어디 그 누나 집에 한 서너 달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시집 식구들하고 있으니 같이 있을 마음도 없고 몸도 막 일할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포항으로 가려고. 그때는 나이가 좀 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요. 나이가 젊었지만은 나온 지 2년 됐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누구한테 의지할 때도 없고 형제간밖에 없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몸도 많이 피곤하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이 보기가 싫다니까 이게. 예. 우울증 같은 게 막 오고 그래요. 그 며칠 동안 일도 안 해요. 어디 가서 어디 조용한데 가서 절이나 같은 데 가서 좀 쉬었다 오고. 생활의 의욕이 확 예, 떨어져버린다. 예. 그때 잠깐 텔레비에 그 재판받는 거 나오대요. 예. 그때는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텔레비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계속 넘어간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막 어디 직장도 사람들도 안 다니고 막 비상 걸렸잖아요. 그래갖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그냥 그거 생긴 그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 이렇게 나왔는데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봤걸랑요. 그게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가지고 코로나 생겨갖고 막 비상근을 그 다리를 그때 제가 다리가 장애가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뛰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다리 또 그때 수술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또 한 하필 또 그때 예, 수술 그래 병원에 한 달 동안 그때 있을 때만요. 그때 당시 한 달 동안 나왔어도 했어야 되는데 텔레비 안 나오고 그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막 나오니까 예 그렇게 제작 23년도에 전화를 그래 했어요. 근데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단수용시설 문제들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다른 과거사 문제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몇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피해 생존자들의 특징입니다.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피해 경험들을 언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종류,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또 자료의 소실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 역사 속에서 피해 생존자들의 문제를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규모들 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 재생원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료를 열심히 수집을 하셨고 그리고 진화에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화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일시적인 한시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을 두고 장기간 조사를 할 수 있는 혹은 영속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에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진화를 연장을 시키거나 3기 진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진화가 과연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기관일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